여보세요? 박희진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부진한 지표 발표에 대한 실망감과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늘어났다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통계청 유로스타트는 올해 3분기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그리스 구제금융 차기분 지급 결정이 내주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개국 자유무역협정 교섭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식 등 기초자산 가격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 상품의 수익 구조가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1월 16일 금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탓에 날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 여러분 우산 챙겨야 하실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정말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에어컨까지 켜고 지금 방송을 하거든요. 정말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여러분의 전화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신문고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0-4974부터 5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봐야겠죠.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전거래일보다 소폭 밀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파란불을 켰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료는 월마트의 올해 순이익과 제조업 경기입니다. 월마트의 올해 순이익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하회했고 제조업 경기도 예상 밖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오면서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머물던 뉴욕 증시를 하락세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보면 월마트는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경기 지표가 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월마트의 연간 순이익이 내려가니 뉴욕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시간 지날수록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 막판에 0.23% 기록했습니다. 0.23% 28.57포인트 떨어지면서 12,542.38 나타냈고요. 나스닥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2,836.94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소폭 밀려나면서 1,353.32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 주 다우 지수 흐름 한눈에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13일까지는 그래도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비스듬하게 내려오다가 그 이후에 급락하는 양상 보이더니 오늘까지도 하락세 계속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네, 유럽 확인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지수들 일제히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로존 통계청은 3분기 GDP가 2분기째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4년 만에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유럽 증시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77% 떨어지면서 5,677.75, 독일 닥스 지수 0.82% 내려간 채 7,043.42로 마감이 됐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나 하락세 보이면서 3,382.4 기록했습니다. 전날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아시아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가 개막하면서 우려감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 증시는 전날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다음 달에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 가까이 올랐는데요. 1.9%포인트로는 164.99포인트 상승하면서 8,829.72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반면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둘 다 1% 넘게 빠지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030선,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21,108선에서 마감됐습니다.
환율 마감 상황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루 만에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오른 1,086.7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현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요. 글로벌 마감 시황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진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뉴욕 시장은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며 출발했습니다. 부진한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된 데다 3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를 공개한 유로존도 3년 사이 두 번째 리세션, 즉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뉴욕 시장은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3만 9천 건으로 한 주 사이 무려 7만 8천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5년 9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도 11월 마이너스 10.7을 기록하면서 5.7을 기록했던 10월보다 큰 폭으로 악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초 2.0 정도를 나타낼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허리케인 샌디로 조업이 일부 중단되면서 제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욕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활동 지수는 11월 마이너스 5.22로 전달의 마이너스 6.16보다는 조금 개선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의 주요 악재가 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발표도 있었는데요. 유로존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지난 분기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이 3년 만에 또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로존 가입국은 아니지만 영국 경제도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 때문에 영국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하면서 3중 침체를 의미하는 트리플 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이에 대한 영향과 중동 지역 긴장감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 등의 여파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최현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7만 8천 건 늘어난 43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미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대치로 증가 건수는 지난 2005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급증은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직장이 급증했던 탓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샌디의 여파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세가 몇 주일간 더 이어질 것이며 노동시장의 회복세에도 당분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로존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고 유럽연합통계청 유로스타트가 밝혔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지난 2분기 0.2% 위축된 데 이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3분기에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2%의 성장을 보였으나 재정위기국인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0.2%, 스페인은 마이너스 0.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대강 마무리됐죠. 전반적으로 기대가 낮았던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는데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상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상장사 108개의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59개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성 계열사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SDI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에 힘입어 1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34배 급증한 겁니다.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등 IT 계열사뿐 아니라 보험업종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삼성생명까지 영업이익이 5배 늘었습니다. 반면 화학과 건설업체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OCI와 금호석유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0% 이상 줄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두 업체의 영업이익을 600억 원 중반으로 추산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인 현대산업과 GS건설, 삼성물산 등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5%까지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명암이 좀 갈렸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금리 기조에 따른 그런 수혜 그리고 IT나 뭐 이쪽은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다만 뭐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쪽은 사실상 좀 해외 수주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면서 좀 예상치를 하회한 걸로 보여집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업종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차기분 지급 결정이 내주 이루어질 것이라고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전망했습니다. 이날 쇼이블레 장관은 베를린의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20일까지 문제를 풀 것이라며 지난주 부상한 그리스의 재정 적자 갭을 메우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진행된 회의에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구제금융 차기분 집행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해 20일 특별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자유무역 협정 교섭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중일은 오는 19일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의 기간에 별도로 장관급 회담을 열어 FTA 교섭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회의에 맞춰 3개국 정상회담을 열고 교섭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센카쿠 갈등으로 중일 관계가 냉각되자 장관급 회담에서 교섭 개시를 선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겼을 때 무상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을 리콜이라고 하죠. 해마다 자동차에서도 리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은 점점 좋아지는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이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엔진에서 불이 나고 갑자기 차가 요동을 칩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입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이런 사고가 결함 때문이라는 타당성이 있으면 조사를 결정합니다. 주행 중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온다는 신고가 접수된 자동차. 각종 검사 장치를 달고 실제 도로를 달려봤습니다. 여기서 결함이 드러나면 리콜 결정이 내려집니다. 자동차 기술은 날로 좋아지는데도 리콜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137개 차종에서 27만여 대의 리콜이 있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128종 17만 9천여 대가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업체의 자발적인 무상 수리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한 간단한 설계 변경이 또 크게 또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0만 대 수준은 현재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발 리콜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동차 결함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재빨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요즘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인 ELS는 주식이나 주가지수와 같은 기초자산 가격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죠. 그런데 이 ELS 상품이 과거와 비교해서 수익 구조가 좀 더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지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주가지수 연계증권 ELS는 기초자산이 되는 특정 주가지수나 종목의 가격이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수익이 지급됩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주식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주식보다는 안전하고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ELS에 눈을 돌렸습니다. ELS 발행 규모는 올 들어 10월까지 4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 8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ELS의 수익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산의 개수가 기존 한두 개에서 3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초자산이 3개 이상인 ELS 상품은 3,435억 원어치가 발행돼 9월 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기초자산 3개짜리 ELS 발행이 증가한 이유는 증시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구조로는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3개짜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2개를 가지고는 이제 그 수익률을 좀 맞추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늘어나면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받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ELS 가입 시
기초자산의 특성과 수익 구조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 투자해야 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이번엔 집중 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봅니다. 오늘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예. 네, 좀 힘이 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좀 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번 휴일이 좀 달콤한 휴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한지주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신한지주 네네. 최근에 가지고 있는 이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신한지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융지주사인데요. 네. 3분기 실적이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웅진그룹의 충당금이 굉장히 좀 컸고요. 그리고 예. 또 퇴직급여 충당금이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에 충당을 했는데 이번 분기는 3분기에 충당을 해서 일회성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순이익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 순이자 마진의 하락은 다른 어떤 은행들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신한지주의 가장 큰 장점은 분기별 어닝의 그 변동성이 낮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그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신한카드사의 순이익감소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신용카드 부분의 익스포저가 다른 은행보다 더 크다는 점이 이제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요. 상환 우선주가 이제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주의 배당 여력이 커져서 내년도 4대 지주사 가운데서는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산 건전성 부분에서는 전체 은행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IS 비율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 3 규제 수준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와서 신한지주의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은행주들의 흐름이 다 좋지는 않은데요. 네. 특히 신한지주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11월 들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35,000원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재정 절벽이라든지 유로존 리스크와 같은 매크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은행주들의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신한지주에 대한 어떤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할지요? 일단 은행주들이 그동안에는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 매크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은행주 상승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호재와 악재가 맞물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은행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호재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호재인데요. 매크로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 특히 가계부채 같은 악재들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은행주들의 문제는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이런 글로벌 환경에서 수익성 악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신한지주는 일단 내년도에 카드사의 감익 우려 그리고 타은행 대비해서는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탑픽으로 제시해드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42,000원 중립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신한지주에 관련된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네, 중국 시진핑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세계 경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이 궁금한데요.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금요일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도훈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금요일마다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중국 지도부가 탄생이 됐는데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드디어 G2 시대가 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새 지도부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 특별히 더 관심이 있는 이유가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 시대지만 예. 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저성장 또 이런 불안감에 중국이 이 세계 경기를 끌고 올 수 있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별히 미국, 예. 유럽에서는 중국이
이 그 헤비 리프팅이라고 예. 무거운 짐을 들어줘가지고 세계 경기를 아주 화끈하게 예. 클 수 있냐 이게 관심거리죠.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조금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만 이제 그게 좀 거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 경제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네. 굉장히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오늘 신문에 보면 재미있는 이게 타이틀이 실렸어요. 네. 차이나도 너무 차이나.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차이나가 중국으로 이제 영어로 이제 차이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 내에 존재하는 어떤 뭐 계층 간의 소득 격차, 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동부와 서부 간의 격차, 국영과 민영 간의 격차, 네. 이런 네 가지의 큰 격차를 얘기하면서 차이나도 너무 차이나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를 달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그 시진핑 정부가 이제 새로 출범을 합니다만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이 과거에 이 아주 높은 성장에 이게 어떤 그 부작용이죠. 이 격차. 그 새 지도부의 아주 큰 숙제입니다. 왜 그러냐? 특별히 이번 저는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모실라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중국 모든 시민들이 이 그 지도부에 이 그 부패에 이제 그 많이 느끼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성장에 그 이 시민들이 많이 그 불만이 있습니다. 이 격차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계층 격차 또 민간과 또 국영기업 격차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이 경제 발전을 너무 빨리 너무 무리를 하면 지금 중국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외화가 강세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달러는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게 또 역시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이 되다 보니까 너무 또 크게 이 중국 경기를 부양책을 하고 또 너무 이 그 무리하다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이 중국 지도부의 부패를 겪어본 이 중국 시민들이 이 불만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중국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이 시민 그 정치적인 그 안정을 굉장히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 그 balanced growth 그러니까 이 한편으로는 경기 부양책을 계속 하되 이 격차를 내려야 되는 게 굉장히 아주 큰 숙제인데 이걸 너무 무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 유럽하고 또 한국도 굉장한 높은 경제를 중국한테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만큼은 중국도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이제 이 그 밸런스, 좀 더 이 그 조정된 성장을 하며 이 격차를 좀 줄이고 인플레이션도 좀 더 이 그 내리고 이런 좀 더 안정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세계 경제가 기대하는 만큼은 안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고요. 뭐 최근에는 한 7%대로 떨어졌습니다만은 한동안 이제 10% 성장률을 유지해 왔는데, 근데 여기 이제 지니 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완전 평등한 소득 분포가 0으로 나오고요. 완전히 불평등할 경우에는 이제 1에 가깝다라고 보는 맞습니다. 것인데, 이게 이제 지금 중국 수치를 보면 0.55가 나왔습니다. 근데 0.35를 넘었으면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된다. 그래서 중국에도 지금 각종 시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3.5를 넘었으면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불만이 고조된다고 하면 지금 0.5예요. 근데 아프리카, 그러니까 양극화가 극심한 아프리카가 한 0.6 수준이면 지금 사실 중국 내 이런 어떤 불평등에 대한 경제적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그런 불만이 지금 어느 정도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장과 분배라는 어떤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서 경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기는 힘들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 이제 뭐 정부 출범 초기에는 분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장 중심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중국을 보면 성장 그 방법을 주로 그 국영기업 또 이
그 센트럴 컨트롤이라고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금융 또 국영기업 주도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국영기업의 여러 가지 부패 문제도 등장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거를 더 모든 거를 자유화 그 정책으로 좀 국영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유화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그 정치 그 이 독점은 한편으로는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 중국 지도부는 그걸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장을 하되 이 성장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국영기업 또 많은 설비 투자, 무리한 설비 투자 이런 거를 너무 해가지고 또 부실로 넘어가고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또 사회 불안을 더 키우니까 격차를 더 키우니까 여기에 이제 아주 이 예민한 그 밸런싱 액트, 이 조정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죠. 자, 이런 과정에 이 너무 무리한 성장은 중국도 알아서 안 할 거다. 저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과 분배 균형도 필요하지만 지금 또 중국 경제 문제가 조금 언급하신 것처럼 성장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설비 투자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시죠. 이제 이 한국도 그렇고 이 전 세계가 그 중국 내수 시장을 기대하는 거죠. 이 소비. 그래서 이제 뭐 외국 소비 제품 파는 회사들도 그걸 굉장히 아주 이 큰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속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국은 미국하고 유럽처럼 높은 사회 그 복지가 보장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교육 문제, 또 이 그 보험 문제, 또 부모의 그 부담, 여러 가지 이런 그 사회 복지가 더 발달되다 보니까 이 그 경제 발전이 모든 게 그 이 소비 에 바로 넘어오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발전하되 이 모든 돈이 다 이 그 개인 소비로 간다는 거는 좀 무리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어떤 중국이 가져왔던 성장 구조 좀 탈피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으로서의 성장이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좀 성장을 해나가는 좀 큰 정책은 그렇게 싶습니다. 나갈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경제 어떻게 좀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을런지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주 굉장히 그 매력적인 시장은 오랫동안 갈 거라고 봅니다. 또 바로 옆에 있고 또 중국이 성장하는 거에 저희 나라 기업들이 많은 그 이 부품이나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성장이 우리나라 성장하고 맞물려 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거는 계속 가고 근데 이거 중국 그 성장이 지금 전 세계 그 미국하고 유럽 아직도 미국하고 유럽이 전 세계 55%를 차지하니까 거기에 저성장을 완전히 다 안아가지고 전 세계 성장이 금융위기 전처럼 더 높은 성장률로 간다는 거는 너무 무리하게 보는 게 아니냐. 좀 더 현실을 좀 그 조정을 해야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조금 자제하고 물론 거기에 최대한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 내수 시장을 쫓아가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지금 그 저성장을 아주 높은 성장을 끌고 간다는 거는 좀 무리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보다는 조금 중국의 내수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한국 기업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 참에 지금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만 한중일 FTA 교섭 다시 이제 재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영토 분쟁이라든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중일 3국 간의 FTA 그 교섭이 한동안 중단이 돼 있었는데 다시 이게 개재가 되거든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한중일 FTA는 우리나라한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중국의 이 계속 성장 또 이 큰 세 나라에 우리나라는 이 네트로 보면 베네피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여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농촌 문제 또 각 분야의 그 이 부작용 잘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 큰 두 나라 안에 우리 제일 작은 나라니까 네트로 보면 베네피트가 된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일 FTA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말이죠. 네. 지금 이제 또 G2 미국의 입장인데 네. 미국이 오바마가 이제 뭐 재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네. 이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부자 증세 맞습니다. 밀어붙이고 있고요. 예. 부자 증세를 통해서 지금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를 갖다 피해갈 예. 그런 아주 작심을 하고 나서는 것 같고 또 지금까지 금년에도 사실 뭐 양적 완화라든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됐는데 내년에도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또 이제 다른 국채를 매입하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장이 될 것 네. 같고요. 4차 양적 완화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동성 공급되고 중국의 위안화 환율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양국 간에 조금 그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제 본격적인 통화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우려가 이제 그 있는데요. 화폐 전쟁, 예, 예. 통화 전쟁 시대. 예, 예. 지금 오바마가 재선된 후에 상당히 그 강한 자세로 지금 공화당하고 그 협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단 그 25만 불 소득 이하 사람들한테는 예, 예. 그 계속 그 세금 면제를 계속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자세고 또 공화당은 거기에 또 맞물려서 아주 더 또 큰 자세. 자, 이런 상태 그 계속 내고는 되지만 그 큰 미국의 재정 적자 또 무역 적자 이 두 적자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무역 적자하고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 미국은 다른 방법보다 환율을 낮춰서 수출도 좀 더 늘려보려고 그러고 예. 또 이 환율을 낮추면 이미 발행된 빚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줄어들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이 인플레이션 방법. 예. 이 과정에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오고 예. 또 거꾸로 이 다른 나라들은 환율 강세 압력이 오다 보니까 예. 이 화폐 전쟁은 어쩔 수 없고 여기 이걸 인정하되 예. 이 안에서 이 현실 안에서 또 우리 나름대로 중국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당히 이게 큰 숙제입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미국의 말씀의 재정적인 적자, 무역 수지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으로 좀 유동성 푸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러다 보면 좀 안 그래도 글로벌 경기 안 좋은데 중국과 미국이 좀 협력을 해가면서 네. 좀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을 모색하면 좋은데 네. 자칫 미국에서 심하게 유동성 공급을 하고 달러를 많이 풀다 보면 네. 결과적으로 이게 통화 전쟁이나 무역 전쟁을 촉발해서 두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네. 그래서 또 글로벌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들이 지금 시장에 좀 팽배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큰 흐름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이 새 두 지도부가 예. 이렇게 이제 등장했는데 당분간은 큰 마찰은 피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예. 그래서 양 정도의 부담이 되겠죠. 예, 일단 어떻게 보면 허니문 피리어드겠죠. 예. 그리고 두 분을 보면 오바마나 시진핑 약간 겉으로만이라도 상당히 좀 점잖은 이렇게 아주 강한 스타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당분간은 큰 흐름이 있대. 이 아주 심한 마찰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유연하게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예, 일단 두 지도자의 당분간은 특성상. 이 허니문 피리어드 동안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동훈 교수와 함께 새로운 G2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G2 시대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그리고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CEO 초대석 시간인데요. 잠깐 공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사시면서 답답한 얘기도 좋습니다.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여러분과 마음속에 있는 얘기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000번에 4974부터 5번까지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경기 어렵죠. 자영업자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탄탄한 시스템으로 성장을 이룬
CEO들의 이야기 크게와 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모신 CEO는 현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5개를 운영하고 계신 프랜차이즈 사업 전문가입니다. 기업 이름은요, First A&T라고 하고 백근호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호근 대표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좀 회사 이름이 이게 지금 한글로 써놔가지고요. 예. 제가 지금 잘 와닿지가 않은데 예. 이게 어떤 내용을 담은 회사 이름이죠? 퍼스트라는 첫 번째, 첫 번째. 1등이라는 의미와 ANT의 그 엔트라는 뜻입니다. 엔트의 스펠링이군요. 예. 1등 개미라는 뜻이고요. 예. 항상 그 최고가 되자, 최선을 다하자, 최초의 시도를 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항상 1등 개미 열심히 일해서 1등이 되자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리기를 현재 5개 브랜드를 이제 만들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브랜드들이 이제 브랜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그 처음 사업은 그 제대로 된 PC방이라는 컨셉으로 존앤존 PC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한 4년에 한 400개 정도 가맹점을 유치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리아라는 퓨전 주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수리아요. 그다음에 한우동 그게 술이야를 갖다가 술이야라는 말을 좀 의미 있게 수리아라는 의미로 좀 풀었고요. 그다음에 한우동이라는 분식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퓨전 일식 전문점인 그 도노야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의 브런치 카페인 바빈스 커피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바빈스 커피는 죄송하지만 제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수리아라든가 도노야, 존앤존 PC방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익숙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요. 지금 브랜드를 이렇게 좀 5개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한 브랜드를 갖다가 개발해서 운영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업종이 또 비슷한 것도 아니고 PC도 있고 음식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지금 혼합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 없으세요? 보통 일반적인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정체가 오게 됩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데 그 새로운 것이 내가 하던 분야에서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많이들 그러세요. 근데 저희는 회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사업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서 힘들지만 전부 다른 이업종간을 찾아서 그 브랜드끼리의 시너지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혀 다른 업종들을 찾아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시장에 좀 이렇게 그 레드오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많이 있는 업종들을 이미 포화되어 있는 경쟁이 아주 극심한 업종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남들은 포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시장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없으니까 차별화만 가져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그래서 그런 좀 레드오션의 업종과 그 중에서의 차별을 하자와 서로 다른 업종을 찾다라는 원칙을 가져서 좀 많은 브랜드들을 다양한 브랜드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중점을 많이 주는데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성공을 하겠다. 자, 근데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 PC 사업 하셨잖아요. 사실 PC 사업도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포화 상태입니까? 힘들었죠. 그런데 존앤존 PC방 3년 만에 400개 가맹점을 만들어 내셨단 말이에요.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었습니까? PC방을 제가 지금 다니면서 봤더니 굉장히 낙후돼 있고 지저분하고 또 PC가 돈을 벌어주는데 PC가 많이 AS가 제때제때 되질 않아서 돈을 못 버는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철저한 AS가 아주 빠른 AS와 남들과 좀 다르게 좀 깨끗하게 그 인테리어를 꾸미고 호텔풍의 인테리어를 꾸미고 좀 다양한 먹거리를 완충 보완해서 넣는다라면 그 안에서 많은 그 장시간 게임을 하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에서 남들과 좀 다르게 이런 인테리어 쪽에 비용을 좀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원래 게임 좋아하세요? 그냥 잘은 못하고요. 게임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 PC방 이제 브랜드를 존앤존 PC방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뭐 하셨어요? IT 쪽에 근무를 했었어요. 외국인 회사를 다녔었고요. 상장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뭔가 다른 일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제 퇴직을 한 이후에 창업을 준비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PC방이라는 아이템을 알게 돼서 한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데 퇴직을 하신 다음에 충분한 어떤 그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조급하셔갖고 창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전문가들 보셔서 얘기하면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PC방을 사업을 성장궤도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영역으로 또 사업으로 확장하셨는지요? PC방 사업은 사실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였었어요. 제가 IT 원래 출신이고 IT 쪽에 좀 일을 하셨기 그러다 보니까 때문에 이제 많은 그쪽에 대해서는 나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첫 사업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꿈은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외식입니다. 제가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해요. 술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좋아하시는 것만 하시네요. PC방하고 먹는 집하고 술집하고. 그게 제 전문, 저의 노하우예요. 저의 남들과 차별화 전략이고요. 그거 참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외식 업종 이제 여유가 좀 생겼고 노하우가 생겨서 저희 노하우와 자금을 투자를 해서 제가 이제는 하고 싶은 사업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퓨전주점 수리아라는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PC방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퓨전주점 수리아를 이제 시작을 하셨군요. 옛날에 어릴 때 뭐 좋아하면은 왜 그 어르신들이 뭐 갈비 좋아하면 갈비집에 시집 가라, 장가 가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직접 좋아하시는 걸 직접 하셔버렸군요. 뭐 PC방 사업 성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식, 퓨전주점, 일식 뭐 그 다음에 분식, 지금은 이제 카페까지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가시고 있는데 계속 성공만 하신 건 아니죠? 힘든 시간 많으셨죠? 그럼요. 오랜만에 또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얼굴을 뵈니까 힘든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웃으실 때는 굉장히 표정이 밝으신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하실 때는 조금 어떤 어려운 기간에 대한 경험 같은 것들이 조금 묻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시작하고요. 도네이션 PC방이라는 브랜드로 4년 만에 금액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많이 버셨네요. 4년 만에 건물을 3채를 샀고요. 엄청난 5명이 자본금 1억으로 5명이 시작을 해서 200억의 자산을 모았고 120명의 직원들까지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수리아도 런칭을 해서 1년 반 만에 150개 가맹점을 유치가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손대는 건 다 잘 된다. 나는 정말 능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신만만, 뭐 자만감 이런 거에 좀 빠지게 됐습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손만 되는 것마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좀 과도한 욕심을 내게 됐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생산 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좀 인수를 하자, 물류센터를 확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M&A를 시도를 하게 됐고요. 노하우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노하우 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좀 무리한 M&A를 시행하게 됐고 과도한 투자가 연속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차에 2008년도에 조류독감이 좀 오래 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투자가 거의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한 3년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4년에 200억을 벌고 3년에 100억을 까먹었어요. 정말 그 3년 동안은 힘들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그래도 100억 남았네요. 200억 벌고 100억 까먹었으면. 근데 어떻게 남았잖아요. 극복을 좀 하셨는지요? 저한테 남은 게 아직 100억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늦게 3년 만에 깨달은 거죠.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부분을 과감히 포기를 하고 새로운 분야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템이 이제 도네아라는 퓨전 일식 브랜드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희 카페를 준비를 또 한 1년 반 정도의 카페 준비를 하면서 바비스 카페를 런칭하게 된 거죠. 2008년 조류독감, 2009년 금융위기 이때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을 하시다가 큰 손실을 보시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런 뭐 작은 부분도 작은 부분입니다만 사실 이게 갑자기 회사가 커지게 되면 관리해야 될 인력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사람 문제인데 그 부분은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많죠. 잘 될 때야 뭐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는 게 굉장히 뿌듯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조직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업이 어려워질 때 이 인원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축소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이. 지금 회사의 직원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은 한 50명 정도 50명 정도. 있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이제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예, 이제 예. 지금 이 100억대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또 성장세에 예. 찜인. 근데 또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솔깃했어요. 남들 다 블루오션을 갈 때 레드오션으로 가서 차별화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 레드오션은 시장의 불확실성도 없다. 충분한 시장이 있다.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커피 브랜드를 진출하셨어요. 예. 사실 지금 나가보시면 이 충무로에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입니다. 그리고 워낙 또 자금이 풍부한 또 외국 대형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대규모의 자본 큰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또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셨는지. 커피 참 많아요. 저는 많아서 시작했어요. 많은 업종에 들어가서 내가 성공을 하면 최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제가 이 커피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원래 커피를 마시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이번엔 안 좋아하는 것이었네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이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집사람과 이제 가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한 이후에 예. 커피를 집사람이 한 잔씩 해요. 예. 그 3천 몇백 원에 먹는 그 커피 한 잔이 저는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한 모금씩 얻어서 먹는 정도였었는데 네. 어느 날 굉장히 피곤했었어요. 사무실에서 뭐 준비를 새로운 네, 신규 사업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준비하던 근데 과정에 커피가 탁 와 닿으셨군요. 예, 갑자기 뭔가 그 한 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 한 잔이.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게 그게 또 왜 계기가 돼서 예, 이게 커피를 뭔데 이렇게 나한테 생각이 날까라는 차원에서 커피 시장을 조사를 했죠. 일단 역시 굉장히 시장이 좋았고요. 예. 근데 다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뭐 다 직후의 커피, 뭐 굉장히 창업 비용은 비싸고 예. 뻔한 메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차별화를 한다라면 내가 뭔가 남들과 다르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퍼스트 A&T 백호근 대표님과 함께 참 특이한 사업 방식이에요. 레드오션에 뛰어들어갖고 차별을 갖고 성공하신 분인데 요즘 많이 어려움 겪으면서 창업하시는 분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백호근 대표와 얘기 나누는 동안에 시청자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네, 저 대전 사는 윤선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예. 제가 지금 그 업무를 하는데 정직원이 되려면 예. 꼭 4년제를 나와야 하는지. 그건 아니겠죠. 예.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방송 쪽 근무하고 있어요. 아, 방송 쪽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뭐 같은 업종이시네요. 예, 방송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어떤 문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 좀 많으신 거죠? 네. 예. 사실 지금 저희가 좀 인터뷰를 늦게 하다가요. 방송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방송 중에는 못 나눌 것 같고요. 네. 제가 방송 마치자마자 그다음에 바로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를 드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네. 저희 방송에서 다룰 내용이 있으면 저희 제작진과 상의를 해서 다뤄서 또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른 시간에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내일이 아니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방송 없고요. 월요일 날 여러분과 생생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2000에 4974부터 5번까지 2대 전화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기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